안녕하세요. 리트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성 분석 초급편, 초기 재개발 투자를 위한 기초 사업성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래 사업성 분석이란 필히 숫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금일 강의는 최대한 숫자는 배제하고 초보분들도 쉽고 직관적으로 사업성을 알 수 있게끔 정비구역의 예상 세대수와 일반 분양에 포커스를 두어 준비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기초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절차를 공부하며 3장에서는 정비사업 유형별 예시를 통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업성 분석 실습과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 공부를 통해 정비사업 투자의 중요한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기초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장기 집권하며 정비사업을 대거 축소하고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포커스를 했던 결과 2021년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불행 중 다행일까요? 서울시장이 보수정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으로 교체된 이후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서울은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등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를 대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모아타운 65곳, 그리고 이달 중 계획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20여 곳 추가 발표, 마지막으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지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대략 100여 곳에서 신규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거로 지정되다 보니 콧대 높던 기존 정비사업지의 프리미엄도 크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서울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상계 뉴타운의 프리미엄은 3억대에서 1억 초반까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개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던 용산구 한남 뉴타운도 프리미엄이 대폭 조정된 금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하락 조정기와 맞물려 신규 정비사업지 공급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 지난 몇 년간 희소성으로 가격이 올랐던 재개발 프리미엄이 큰 하락세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신규 정비 사업지가 매년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결정하기 전 대략적인 사업성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구역들은 향후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낮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회의적인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여 속도가 중요한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오르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엔 정비사업 초기나 극초기 단계에서 미래의 프리미엄을 땡겨오는 경향이 있고 최소 향후 4년간 서울은 매년 40곳 이상의 정비사업지가 신규로 지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난 공급 속에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비례율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율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한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혹은 분담금이 아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곤 하는데요. 초기 재개발의 경우 비례율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이 어렵고 설사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초기 단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추후 변경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유의미한 분석으로 이끌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비례율 계산을 바탕으로 한 사업성 분석보단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역의 예상 세대수와 일반 분양 비율로 초기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흔히들 재개발을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낡은 내 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래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헌집을 줬는데 어떻게 최소 수천억의 공사비가 필요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를 찾는 데 있습니다. 나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 파트너는 새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함께할 사업 파트너가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비용은 줄어들고 사업 파트너가 적을수록 내가 내야 할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조합원을, 사업 파트너는 일반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를 의미하며 사업 파트너의 수가 많은 사업지, 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사업지를 사업성이 높다, 좋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재개발 사업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 수입, 상가 분양 수입,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 총 4가지 수입원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원 분양 수입이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총합을 말하고, 일반 분양 수입은 수분양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총합, 임대주택 매각 수입은 LH나 SH공사 등에 매각한 임대주택 금액의 총합, 상가 분양 수입은 아파트 상가 분양 비용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출 부분은 새 아파트 준공까지 발생한 업무 추진비, 각종 용역비, 이주 및 철거 비용, 공사비, 기타 금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등을 포함한 조합의 총 수입으로 아파트 준공까지 지출한 사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총 수입이 사업 지출 비용보다 크다면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배분되어 추가 분담금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총 수입이 사업 지출 비용을 지불하기에 모자랄 경우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모자란 비용을 모두 충당하게 되어 추가 분담금은 상승할 것입니다. 한편 수입 내역 중 임대주택 매각 수입, 그리고 상가 분양 수입은 총 수입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총 수입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한 사업 비용을 조합의 총 수입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수입은 낮아져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고, 일반 분양 수입이 적을수록 조합원 분양 수입은 높아져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일반 분양 수입이 많으려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야 된다. 따라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사업지를 사업성이 높다 혹은 좋다라고 한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선 새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임대주택 매각, 상가 매각,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지불한다. 만약 총 사업 지출 비용이 수입보다 크다면 모자란 비용은 사업의 시행 주체인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되므로 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전체 수입 내역 중 임대주택 매각 비용과 상가 분양 비용은 그 비율이 미미하여 고정 변수로 취급한다면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수입의 합이 총 수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어 일반 분양이 높다면 조합원 분양은 낮고, 일반 분양이 낮다면 조합원 분양은 높아진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 수입을 늘려 총 수입을 늘린다는 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조합원 분양 금액을 높이지 않고도 사업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으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한다. 조합은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조합의 최대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이윤을 달성해야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들고, 이윤이 낮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히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한 최대 이윤을 이루고자 조합은 총 매출을 최대한 늘리고자 할 텐데, 그중 조합원 분양 수입은 조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일반 분양 수입이므로 조합 사업의 성패, 사업성의 핵심은 일반 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초 사업성 분석의 핵심은 일반 분양 세대수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히 일반 분양 세대수의 많고 적음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업 대상지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지의 절대적 사업성을 전망하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초기 재개발 사업지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정비사업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기초사업성 분석 방법. 본격적인 초기 재개발 기초사업성 분석에 앞서 앞으로 강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로 알아야 할 기초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사업 면적입니다. 사업 면적이란 사업지의 총 면적을 의미하며 정비사업구역의 총 면적과도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바닥에 그려진 가장 큰 사각형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이란 사업 면적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이 아닌 기반시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지 면적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며 사업 면적에서 정비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나타냅니다. 용도지역은 땅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땅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토지 용도지역별 상한 용적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 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를 높일 수 있어서 건축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란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예상 세대수 산정에 필요한 면적이자 전체 분양 면적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과 용적률을 곱한 값을 100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이란 방, 주방, 거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한 호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면적으로서 우리 아파트 몇 평이야 라고 소개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향후 예비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초기 재개발 기초사업성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용어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어렵다면 2번, 3번 복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재개발 기초 사업성 분석의 핵심인 일반 분양 세대수 산정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 산정은 크게 기초 데이터 조사, 예상 세대수 산정, 일반 분양 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기초 데이터 조사에선 구역의 총 사업 면적, 토지 용도 지역,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 기반 시설 면적, 대지 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평균 공급 면적을 계산하여 해당 정비 구역의 총 예상 세대수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과정에서 구한 총 예상 세대수에서 임대주택 세대수와 조합원 세대수를 계산하고 최종 일반 분양 세대수를 산출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3개의 절차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 산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데이터 조사입니다. 기초 데이터 조사 단계에선 구역의 총 사업 면적, 토지 용도 지역, 그리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초 데이터 조사가 완료되면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을 구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은 정비 사업 유형별로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 유형별로 적용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기반 시설의 경우 총 사업 면적의 17%, 모아타운은 총 사업 면적의 5%,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총 사업 면적의 20%로 계산합니다. 사업 유형별 비율은 최근 고시된 고시문을 기반으로 측정된 평균치입니다. 정비기반 시설 면적을 구했다면 총 사업 면적에서 정비기반 시설 면적을 뺀 대지 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대지 면적과 토지 용도 지역 상한 용적률을 확인하여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까지 구해졌으면 사업 유형별 평균 공급 면적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설계되는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평균 공급 면적은 30평이며 저층 다세대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모아타운은 소형 평형 비율이 약간 높은 27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역이 지닌 사업성에 따라 평균 공급 면적을 높게 잡는다면 총 세대수는 적어지나 대형 평형 비율을 높게 구성 가능할 것이고 평균 공급 면적을 낮게 잡는다면 총 세대수는 많아지나 소형 평형 비율이 높게 구성될 것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과 평균 공급 면적까지 확인되었으면 예상 세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대수는 평 단위로 환산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평균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단계까지 완료하면 해당 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입니다. 우리는 전 단계에서 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를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 유형별로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임대주택 비율을 참고하여 임대주택 세대수를 산정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 41개 구역의 평균 임대 비율인 17%를 적용하였고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토지의 종상향 인센티브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시프트 수립 지침에 따르면 종상향 인센티브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그리고 총 세대수의 15%만큼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서 예시를 살펴보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비율의 임대주택 세대수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기초 데이터 조사에서 수집한 토지 등 소유자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세대수를 산정합니다.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준비되었습니다. 구역의 예상 총 세대수에서 임대주택 세대수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를 빼면 일반 분양 세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대비 3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 대상지의 입지에 따라 일반 분양이 다소 적더라도 사업성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는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나은 회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다음 장부터 각 사업 유형별 예시를 통해 일반 분양 세대수를 산정하여 기초 사업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